안녕하십니까. 한국경영정책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고 숭실대 경영대학원에서 강의를 맡고 있는 장정빈 교수입니다. 오늘 소상공인 여러분과 같이 소상공인을 위한 서비스 전략과 판매 화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저는 잠깐 소개를 좀 하자면은 저는 학교 교사를 한 적이 있고 주택은행 그리고 이제 국민은행에서 2005년도까지 근무를 하고 HSBC 은행에서 임원 생활을 하다가 2009년도부터 한국경영정책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고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숭실대 경영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주전공은 이제 서비스 전략과 마케팅인데요. 오늘 첫째 시간에는 우리가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 어떤 서비스 전략으로 또 하나는 우리 고객들이 원하는 바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고요. 혹시 제 강의를 듣고 나서 더 공부를 해보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쓴 책 중에서 리마커블 서비스, 원래 리마커블이란 말은 남의 눈에 확 드러나 보이는 서비스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쓴 책으로는 장정빈의 서비스 그레이트 이 두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이제 우리가 흔히 고객 만족이라 그러죠.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달성해야 될 것인가? 결과적으로 고객을 만족시켜야 된다. 그러면은 고객을 만족시킨 서비스 전략과 이렇게 고객 중심의 사고 방식을 서비스 마인드라 그러지요.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은 바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업을 해야 될 것이냐. Think like a customer. 고객처럼 생각하라.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 고객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지금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좀 잠시 언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때 미국의 ESPN에서 이런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0세기의 가장 뛰어난 스포츠 선수는 그랬더니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모하마드 알리, 마이클 조던, 베이비 루스, 펠레, 카를 루이스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 정말로 유명한 선수들이죠. 이 중에서 가장 뛰어난 스포츠 선수는 누구로 뽑혔을까요? 했었는데 뜻밖에도 아래 후보가 아니라 웨인 크레츠키라는 캐나다 아이스하키 선수가 뽑혔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좀 낯설지요. 저도 도대체 캐나다 아이스하키 선수인 웨인 크레츠키가 어떤 사람인가 하고 그때서야 이 사람 자료를 뒤져보기 시작했었는데요. 아이스하키 선수고 이 사람 백 넘버는 99번이어서요. 지금도 우리 류현진 선수가 이 사람은 아이스하키고 류현진 선수는 야구긴 합니다만 백 넘버가 99번이어서요. 캐나다 사람들한테 99번 하게 되면 웨인 크레츠키를 떠올릴 만큼 유명한 등번호고요. 이것은 영구 결번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유명한 사람인데 약 1400의 경기에 출전해서 800여 정도의 골을 넣은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은퇴 기자회견에서 스포츠 기자들이 물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그렇게 뛰어난 실적을 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봤었더니 그때 이 사람 대답이 그랬었습니다. 우리가 아이스하키에서는 저 축구공 같은 것을 퍽이라 그러지요. 나는 퍽이 있는 위치에서 플레이를 하지 않고 퍽이 이 다음에는 어디로 움직일 것인가 바로 거기를 지키고 있다가 공을 차지하고 플레이를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은퇴 기자회견을 했었는데요. 우리가 2007년도 8년도에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처음으로 출시하고 나서 기조연설을 하게 되면서 바로 이 웨인 크레츠키의 요 말을 인용하게 되면서 이게 바로 우리 애플의 정신이어야 된다 해서 강조해서 이 말이 더 유명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 지금 퍽이 있건 지금 축구공이 있는 자리에서는 모든 선수들이 공쟁탈전을 벌이기 위해서
드글드글하죠. 그 자리에는 결국 고객이 앞으로 어디로 움직일 것인가,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 사람들이 앞으로 무엇을 원할 것인가, 즉 바로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로 우리가 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앞으로 퍽이 어디로 움직일 것인가 하는 것을 화두로 방금 잡았었는데요. 먼저 동해바다의 고기잡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47년간 우리나라 동해바다의 수온은 약 1.2 정도, 3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사실 수온이 1.2도, 1.3 정도는 그거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우리나라 동해바다에 당시에 가장 많이 잡히고 있는 어종은 명태였었습니다. 그런데 동해바다가 따뜻해지니까요, 저 명태는 원래 한류성 어종이거든요. 전부 다 러시아 쪽으로 넘어가 버렸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동해바다에 어떤 어종이 차지했었냐 하면은 이제는 오징어가 잡혔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여러분들이 드시고 있는 명태의 약 90%는 사실 전부 다 러시아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동해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사람은 이제 명태는 거의가 다 씨가 말랐거든요. 근데 명태잡이를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오징어가 올라왔기 때문에요, 오징어 잡이로 고기잡이를 어종을 바꿔야 되고요. 명태는 그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오징어는 밤에 저렇게 환한 집어등을 켜놓고 낚시로 잡거든요. 즉 우리 고객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러면 그 고객이 무엇을 더 좋아하느냐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어종을 바꿔야 되고 잡는 방법을 바꿔야 된다. 즉 어종이 달라졌다고 하는 것은 고객이 어떻게 바꿔졌고 고객이 어떻게 변했느냐 하는 거라고 바로 우리가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징어를 잡기 위해서는 환하게 불을 켜서 오징어가 달라들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고객이 여러분들 가게로 와서 여러분들을 좋아해서 더 입소문이 나서 더 여러분들이 생존과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들은 집어등을 켜야 될까요? 하는 부분이 바로 우리가 여기서 그렇다면 우리들 서비스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는 맥락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은 어떻게 돈을 버느냐 하고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다 느꼈던 것처럼 이제 세상은 완전히 디지털로 바뀌게 되면서 플랫폼 사업이 돈을 번다. 따라서 택시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카카오 모빌리티처럼 이제는 플랫폼 사업을 할 것이냐 해서 그 집어등 중에 하나가 요즘은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체중계를 하나 제조하는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체중계는 보통 어제보다도 아니면 일주일 전보다도 아니면 한 달 전보다도 내 몸무게가 얼마나 줄었냐 늘었냐 하는 것을 확인해 보는 도구로는 여러분들이 체중계를 고객을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어느 한 체중계를 봤었더니 내 몸을 위한 체계적인 습관에서요, 저 체중계에서 나오게 되는 여러 데이터들을 휴대폰이요, 스마트폰으로 연결을 시켜서 몸무게는 물론 체지방이라든지 수분이라든지 BMI라든지 기초대사량이라든지 하는 10가지 정도를 측정을 해서 고객의 건강을 케어해 주게 되게 되는 데이터 전송 기구로 몸무게가 쓰여야지 바로 고객의 니즈고, 그게 바로 퍽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는 말하고 대비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고객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들을 면밀히 살펴보게 되게 되면서 퍽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는 쪽들을 보게 되게 되면 이제는 체중계를 만들면 안 된다 하는 것도 우리가 퍽이 가는 방향의 하나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렇다면은 결국은 그것이 서비스 전략이라 그러건 마케팅이라 그러건요. 고객이 다른 데를 가지 않고 우리 제품을 사고요. 우리 음식점에 오고요. 우리 레스토랑에 오고요. 그래서 고객의 선택을 받는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서비스 전략도 마케팅 중에 하나지요. 그런데 마케팅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의 축은 경쟁자를 고려하라. 사실은 경쟁자가 없으면 굳이 마케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독점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마케팅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거의 없지요. 오늘 여기서는 경쟁자가 누군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가 서비스 전략이기 때문에 경쟁자를 고려하라 하는 부분하고요.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 하는 부분 쪽에 강조점을 두어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결국은 서비스 마케팅 중에서 경쟁자를 고려하라 하고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라가 두 가지 축이라 했었는데 그 중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것이 바로 서비스 전략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목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서비스 마인드입니다. 그렇다면요. 서비스 마인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가장 가까이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검색하게 되면서 접하게 되는 구글이나 네이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실은 구글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1999년도 대학생 2명이서 처음으로 구글이라는 검색 사이트를 런칭했었을 때 세상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당시 전문가들이 다 비웃었거든요. 그때는 이미 야후라든지 익스플로어 같은 검색 시장이 포화 상태로 접어들었었습니다. 그때 저 두 청년이 주변의 전문가들이 망할 거라게 되니까 두고 보십시오. 우리들은 절대 망하지 않을 겁니다. 그 당시 검색 시장은 원래 검색 시장이 사실은 광고 비즈니스죠. 얼마나 검색 초기 화면에다가 광고를 많이 노출시켜서 돈을 버느냐 하는 것이 검색 시장의 비즈니스 모델이었거든요. 그렇다면요. 많은 광고를 노출시키기 위해서 팝업을 많이 생성했어야 됐을 것이고요. 광고를 띄었어야 될 것입니다. 구글이 어떻게 아성에 도전했었느냐. 팝업이 나오고 광고에 많이 노출이 되게 되면 당시라도 인터넷이 많이 늘어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구글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검색 사이트에 들어와서 광고에 노출시키느냐보다는 얼마나 검색을 마치고 빨리 떠나가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광고를 보고 팝업을 보고 따라서 느려 터지게 되면서 검색을 마치고 들어오는 검색 사이트로 들어가겠습니까? 빨리 원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고 검색 사이트를 떠나는 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다른 사이트에서 얼마나 광고에 많이 노출시켜서 우리 검색 사이트에서 오래 머무르게 하느냐 쪽에 중점을 뒀다면 구글은 얼마나 검색을 마치고 빨리 떠나가게 하느냐. 이게 바로 지금도 전 세계 시장의 통계 결과가 좀 제각기 나오긴 합니다만은 70~80%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구글의 성공 동력입니다. 요즘은 또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검색 엔진이 똑똑해졌습니까? 우리가 똑똑해졌다는 말을 요즘은 스마트라 그러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아침 9시에 PC에서 이번 주말에 저녁 식사 장소를 물색하게 되게 되면 그런 구글은 그런 여러분들의 상황과 맥락을 잘 알아내고 나서 아하, 가족이나 연인이나 친구들하고 고급 식당 맛집을 찾아가려나 보다 하고 그런 것들을 상세하게 제공하지요. 만약에 평일에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도심에서 저녁 7시, 8시쯤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하게 되면은 아이고 저녁을 굶었겠구나 하고 당장 끼니를 해결할 만한 근처 식당을
간결하게 연결해 주지요. 바로 얼마나 사람들의 니즈와 고객 중심으로 탈바꿈해서 그것이 성공을 하게 된 원동력이다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끔 음식점에 가게 되도요, 이 사람들이 정말로 고객 중심적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알아보게 되는 간단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문구 많이 보셨죠? 식당 같은 데를 가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운동화나 구두를 신는 날 하게 되게 되면은 꼭 거기에 저렇게 경고 문구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구두는 각자 책임지고 보관하십시오. 잃어버린 구두는 책임지지 않겠습니다. 주인백. 그런데요, 물론 사람들이 운동화나 구두를 잃어버리고 나서 사장한테, 음식점 주인한테 물어내라, 뭐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대부분 신발은 잘 간수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저게 고객 관점으로 놓고 보게 된다면은 저렇게 식당 주인이 저런 모습으로 발뺌하기를 바랍니까? 구두 걱정하지 마시고 맛있게 식사하십시오. 구두는 저희가 책임지고 보관해 드리겠습니다. 요게 고객 입장에서 고객다운 해결책이 아닐까요? 세차장도 마찬가지죠. 파손되면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차라리 세차비를 적당하게 좀 더 받게 되면서 말입니다. 그게 사이드 미러건 뭐 아니면은 워셔 브러시건 파손되게 되게 되면은 저희가 책임지고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들이 더 고객답게 접근하게 되는 방법론이 아니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2000년도입니까? 체이너가 쓴 베스트셀러였죠. 상도에 나오고 드라마에도 나왔었습니다만 거기 거상 임상옥이 가장 많이 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이었었죠. 장사는 이문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상업이란 비즈니스죠.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의의를 추구하는 것이다. 소인배는 장사를 통해서 이윤을 남기지만 대인은 무역을 통해서 사람을 남긴다. 여기서요, 여러분, 사람을 남긴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 사람을 남긴다는 말은 우리 가게, 우리 제품, 우리 서비스를 다시 이용하도록 와주는 사람이 바로 사람을 남긴다는 뜻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어느 떡볶이집이나 가게나 음식점이라 합시다. 떡볶이를 주 메뉴로 한다고 합시다. 근데 떡볶이가 한 접시에 10,000원인데요. 두 연인이 와서 떡볶이를 먹다가 떡볶이에 뭐 이물질이 들어갔느니 아니면 맛이 전혀 없느니 하고 크레임을 걸었다 합시다. 그러게 돼서 만약에 이것이 우리 식당에서 잘못하거나 손님의 고객 만족에서 불충분했다고 인정이 되게 된다면은, 그래서 그 주인은 어떻게 했었느냐? 여러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손님이 계산한다고 했었을 때 떡볶이값 10,000원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죄송해서 어떻게 하죠? 한 번 더 오시게 되게 되면 저희들이 제대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요거 50% 5,000원짜리 할인 쿠폰입니다. 떡볶이 10,000원짜리를 팔려다가 10,000원 떡볶이값 안 받았지요. 그리고요 5,000원 할인 쿠폰 줬죠. 15,000원 손해봤습니다. 그런데 요 사장님한테 여쭤봤었더니 떡볶이 한 그릇을 팔게 되면은 마진이 얼마입니까? 물어봤었더니 3,000원이래요. 그러면은 한 그릇 팔게 되면 3,000원 남는데 어떻게 15,000원 손해봤을까요? 저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었을 겁니다. 장사라고 하는 것은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요 고객이 한 번 방문하게 되면 우리한테 남겨주는 마진은 3,000원인데 이렇게 제대로 만족하고 우리 서비스를 더 경험해서 제대로 대접해주는 내 진정성을 알아준다면 최소한 10번은 올 것이다. 그러면 3,000원에다가 10번을 곱하게 되면 30,000원입니다. 15,000원을 썼지만은 이 고객이 우리 가게에 와서 돈을 벌어줄 확률은 30,000원이다. 하고 이걸 라이프타임 밸류라고 하게 되는데 요 고객이 우리한테 와서 평생 거래해 줄 만한 단골 고객으로 만드는 일이요. 요게 바로 사람을 남기는 일이다
하는 임상옥의 말하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요, 보통 여러분들은 사업을 하게 되거나 가게를 운영하게 된다거나 식자재를 선택하게 된다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게 되면서요, 저렇게 계속해서 당장 이익을 남기기 급급합니까? 아니면은 그 사람이 다시 되돌아오게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까? 저 그림이 참 재밌는데요. 계속해서 이문을 남기기 위해서 안에 있는 것을 긁어내서 파낸다면요, 자기는 나중에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인가. 그래서 정말로 좋은 이익이라든지 좋은 마진은 그 사람을 다시 되돌아오게 만드는 일이요, 충성 고객으로 만드는 일이요, 단골 고객으로 만드는 일이요, 바로 사람을 남기는 일이 진짜 서비스고,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을 우리들은 서비스 마인드가 있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장 교수님이 하는 얘기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십니까? 근데 가끔 많은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 나는 이 정도 서비스를 하게 되면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거울나라의 앨리스라는 루이스 캐럴이 쓴 소설 내용에 보게 되면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거기서 앨리스가 그래요. 내가 이만큼 열심히 달려왔다면은 꽤 멀리 갔어야 되는데 왜 저는 제자리에 있지요? 그때 붉은 여왕이 뭐라 그러냐 하면은, 그래도 내가 힘껏 달려왔으니까 제자리에 있는 것이란다. 앞으로 달려가고 싶으면은 지금보다 2배는 더 빨리 달려라.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러닝머신을 하고 왔습니다만은 제가 러닝머신 위에서 한 30분가량 달렸었습니다. 러닝머신 위에서 30분가량 달리면 저는 어디 갔다 왔지요?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러닝머신 달리는 속도하고 제가 달리는 속도하고가 똑같았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냐? 얼마나 우리 고객들이 더 좋은 서비스를 경험해 가고 있습니까?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게 되게 되면서요, 경쟁업체에서는 또 얼마나 서비스를 잘해준다고 그러고 있습니까? 또 서비스를 얼마나 잘하겠다고 또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기대치가 그만큼 더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서비스를 실제로 잘해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고객의 기대대로만 따라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객의 입장에서는 제자리에 있는 것이다 라는 말로 대비가 될 수 있어서요, 이것을 서비스 경영의 아주 대가인 미국의 칼 알브레이트는 뭐라고 설명했었냐 하면은요, 결국 사슴처럼 앞서가는 고객의 기대를 우리가 서비스를 잘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달팽이 속도로 쫓아가는 그런 추격전 같은 것이다. 즉 고객이 더 빨리 높이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쫓아가는 정도밖에 안 된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고객이 확실히 서비스가 좋다, 이렇게 고객이 생각하게 하게 되려면 적어도 2배 정도 속도로는 서비스가 개선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요, 바로 이런 맥락 때문에 아주 유명한 컨설팅 회사에서 물어봤습니다. 먼저 기업이나 아니면 소상공인들한테요, 여러분들 가게나 여러분들 기업은 고객이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고객의 기대대로 제공하고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80%가 그러면요, 고객한테 그 가게나 그 기업이 그러한 서비스나 제품을 통해서 당신들은 만족했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8%만 그러더랍니다. 바로 우리가 못해서가 아니라 고객이 우리에게 더 크게 바란다. 따라서 어지간한 서비스로는 고객의 기대를 충족시키기가 쉽지가 않다 하는 것들을 이 통계 결과가 잘 설명해 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보통 고객이 만족스러워한다 하는 것을 고객 만족도라든지 고객에게 물어봐서 측정을 합니다. 측정은 보통 이제 5단계를 하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매우 불만, 보통, 만족, 대단히 만족. 근데 우리들은 보통이요,
이런 데로만 만족하겠다. 요거는 이제 1점, 2점, 3점, 4점, 매우 만족을 5점이라고 한다면은 4점 정도만 돼도 충분할 것 아닌가? 제가 곤지암의 소머리 국밥집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한 집만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나머지 집들도 다 그럭저럭 맛있습니다. 근데 그럭저럭 맛있는 집에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매우 만족스럽고 대단히 고기 맛이 좋은, 국물 맛이 좋은 한 집만 바글바글합니다. 요즘은 매우 만족하고 매우 맛있고 매우 좋은 제품만 고객들로부터 거의 선택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뭐라 합니까? 단순하게 만족이 아니라 고객을 감동시켜야 된다. 이렇게 고객을 감동시키려면 남과 확실히 달라야죠. 그래서 제가 쓴 책 중에서 리마커블 서비스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했었고요. 그래서요, 우리가 서비스를 얼마나 잘해야 된다 하는 부분 쪽을 방금 제1장에서 봤다면은 제2장은 그렇다면은 교수님, 우리가 구체적으로 바로 가게를 하게 되면서 아니면 물건을 팔게 되면서 아니면 공장을 돌리게 되게 되면서 우리 제품을 하게 되면서 고객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잘해야 돼요 하는 것이 바로 디지털 시대의 고객 접점 설계와 서비스 전략. 그 중에서 특히 고객이 좋아하는 것이 뭔 줄 아느냐? 바로 신뢰와 경험을 팔아라. 여러분들이 신뢰란 말은 얼른 이해를 할 텐데요. 경험? 우리가 이것저것을 해보는 걸 경험이라 그러게 되는데 그런 얘기인가? 그 부분 쪽들을 한번 얘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서비스를 공부해 본 사람들이라면은 우리 고객들이 우리 가게에 왔을 때 우리 제품을 만났을 때 고객들은 특별한 생각들을 머릿속에서 갖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전에 스칸디나비아 항공의 얀 칼슨이라는 사람이 고객들이 우리 서비스를 우리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탁 느끼게 되면서 머릿속에 각인되는 순간을 이것을 모멘트 오브 트루스, 이제 MOT라는 합니다만은 저것을 진실의 순간이라고 번역이 됩니다만은 우리말로는 결정적 순간.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와닿습니다. 그렇다면은 고객들이 우리 제품과 서비스를 만났을 때 딱 그 결정적 순간에서 와, 여기 서비스가 좋은데 여기 제품이 괜찮은데 또 와야 되겠는데 그런 생각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게 됐을 때 이렇게 맞닿은 점을 우리가 결정적 순간을 고객 접점이라 합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이 음식점을 경영하건 자동차를 하나 구매하건 하게 됐을 때요, 우리 고객들이 냉장고를 하나 구매하거나 맛집을 찾아간다거나 백화점에 가서 옷을 한 벌 산다고 했었을 때 우리 고객들은 어떤 방법으로 구매를 하느냐? 먼저 그런 제품이나 그런 가게나 그렇게 맛있다는 것을 알아야죠. 그걸 인지라 합니다. 그 음식점이 여기 하나뿐만 있나요? 여러 군데가 있지요. 따라서 또 자동차도 여러 회사에서 팔죠. 어떤 자동차를 살 것인가, 어떤 가게를 살 것인가, 어떤 옷을 살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리저리 고려해보고 국리 선택하는 고민해보는 것을 고려라 합니다. 그리고 가서 구매를 하건 맛집을 찾아가지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자동차를 사용해 본다거나 옷을 입어보지요. 그리고 단골이 되거나 아니면은 전혀 이 가게에 가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험담을 하거나 그러죠. 따라서 고객이 우리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게 되는 과정을 인지, 고려, 구매, 사용, 재구매 이런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고객이 어떻게 우리 상품과 서비스를 아느냐 했었을 때 TV, 라디오 광고, DM, 브로셔, 디스플레이 광고, 앱사이트, 블로그, 유튜브, 이벤트, 그 다음에 오프라인 가게, 웹스토어, 모바일 스토어, 소셜 커머스, 챗봇, SNS, 콜센터, 오프라인 스토어, 이메일,
웹스토어 하는 저러한 채널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저 위에 빨강색이 뭡니까? 바로 밑에 있는 것은 오프라인이고요, 위는 디지털입니다. 따라서 고객이 오프라인이나 디지털, 온라인에서 어떻게 우리 제품과 서비스를 경험하게 되는가 하는 것들에서 요즘 디지털이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고기잡이 하는 방법이 바뀌고 어종이 바뀌었다. 저 말은 디지털이 구매 여정에서 큰 점유율을 차지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가게에 와서 음식점 맛을 보건, 여러분들 옷가게에 와서 옷을 고르건, 우리 가전회사에 와서 냉장고를 하나 사건, 직접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바로 아까 모멘트 오브 트루스인가, 당초에는 그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맛집을 하나 찾아간다거나 스마트폰을 하나 구매한다거나 옷을 한 벌 산다고 했었을 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요즘 어지간하게 되면 전부 다 모바일로 쇼핑을 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우리 맛집 와본 적도 없거든요. 그러게 되면 그 사람들은 우리 맛집을 어떻게 선택합니까? 스마트폰으로요. 리뷰를 보고 댓글을 보고 평점을 보고요. 네이버에 들어가서 최저가 쇼핑을 해서 냉장고를 고르고요. 즉 고객들이 MOT, 오프라인 접점에 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인터넷이나 아니면 검색을 해서 대부분 다 의사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즘은 제로 모멘트 오브 트루스, 요 말의 개념을 한마디로 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와서 찾아보지도 않고, 우리한테 와서 상담해 보지도 않고, 우리한테 와서 전화를 걸어보지도 않고 바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서 리뷰나 평점을 보고 나서 물건을 선택해버린다. 바로 요 접점도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이 음식점을 하건 옷가게를 하건 아니면 공장에서 기계를 돌리건 사람들이 우리 회사나 상품이나 제품을 어떻게 검색이 되고 어떻게 평점이 달리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쭉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음식점 같으면은 바로 고객들이 사전 검색 단계에서 리뷰, 댓글, 평점, 옷가게 같으면은 그 브랜드에 관련해서 고객들이 이러저러하게 써놓은 리뷰 같은 것들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발휘하거든요. 바로 그런 관점이 이 디지털 시대에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될 마음가짐이고 바뀐 고객의 구매 여정이 된다 하는 부분 쪽인데요. 특히 이제 요즘 디지털로 되다 보게 되니까요, 우리 고객들이 방금 MOT라 해서 접점이라 했었습니다만은 우리 고객들이 우리 물건을 언제 살려고 생각하느냐, 고객들이 물건을 사는 그 장면, 순간, 요걸 저는 아까 MOT에 대비해서 모멘트 오브 트루스지요. 고객이 결정하는 순간을 잘 잡아야 된다. 저걸 그래서 이것은 모멘트 오브 디시전, 결정의 순간. 이렇게 제가 대답을 용어를 정의했었는데요. 제 디지털 고객은 무엇에 열광하는가라는 제목에다가 MOD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제가 주장을 했었는데요.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 차는 지금 구매한 지 이제 12년이 됐습니다. 여기저기서 고장이 많이 나서 돈 달라는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제가 카센터에 가서 제 차를 좀 군데군데 손볼 데가 있으니까 전체를 한번 쭉 봐주세요 그랬더니 세상에 견적이 340만 원 정도까지 나옵니다. 제가 당장 바퀴가 굴러가는데 영향이 없는 것만 바꿔주세요. 곧 전기차든 아니면 하이브리드 차든 차를 바꿀 생각이거든요. 만약에 이 장면을 자동차 딜러가 안다면요. 그래서요,
안다면은 보통 제가 자동차 회사 가서 강의를 하게 될 때 보통 여러분들은 차를 어떤 방법으로 팝니까? 라면 한 달에 300명 내지 400명 가량을 접촉한다릅니다. 실제로 한 달에 3대나 4대 정도를 판다릅니다. 보니까 1%더군요. 그런데 저는 차를 하나 지금 바꿀 생각입니다. 당장 바퀴가 굴러가는데 지장이 없는 것만 고쳐주세요. 그런 사람들을 쫓아간다는 적어도 자동차를 팔 확률은 30-40%가 될 겁니다. 바로 여기가 결정의 순간이 됩니다. 또 하나 제가 자동차 보험회사 직원들에게 들은 얘기인데요. 너무 차가 많이 파손돼 버렸으면 이걸 고치시지 마시고 차라리 보상금으로 업그레이드된 새 차를 구매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권유를 받은 사람의 97.3%가 차를 새로 산다랍니다. 이게 바로 이런 개념이 결정의 순간입니다. 제가 어느 화장품 가게에 가서 우리 고객들이 와서 물건을 둘러보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런 상품이 좋습니다 하고 추천해 주기도 하고 그 화장품에 관련한 특성을 얘기해 주기도 하고 발라보세요 하고 저 테스트를 해보기도 하고 또 고객이 묻는 질문에 대답해 주기도 하고 제가 물어봤었습니다. 여기서 어떤 고객이 가장 그냥 나가지 않고 구매할 확률이 높습니까? 그랬더니 여러분들은 1번 고객을 편하게 머물게 하고 2번 니즈를 파악해서 추천하고 3번 테스트하게 하고 4번 고객이 질문에 대답해주고 어느 장면이 가장 구매 확률이 높은 액션일까요? 정하셨습니까? 3번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셨죠? 제가 어느 양복점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저 직접 이제 백화점 매장에서 양복을 팔고 있는데요. 제가 물어봤었어요. 그 사람이 가장 양복을 파는 우수 판매 직원이더라고요. 당신은 어떻게 팝니까? 그래서 손님이 들어오시게 되게 되면요. 일단 치수부터 잰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안 살지도 모르는데 치수를 재는 것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니 나 저 지금 살지 안 살지 아직 결정을 안 했다 해도 그거 괜찮습니다. 안 사셔도 무방합니다. 그래 놓고 나서 어깨며 허리며 목둘레 같은 걸 다 재놓고 나서요. 그러면 우리가 가끔 바로 재놓고 나서 그냥 나오기도 민망스럽지만 또 그냥 나오기도 하죠. 다른 매장에도 둘러볼게요. 다른 매장에 둘러보게 되면 자기 명함을 하나 주게 되면서 그럼요 둘러보고 오세요. 그래 놓고 나서 혹시 다른 매장에서 구매하시더라도 다시 치수를 재지 마시고 요 치수를 보여주세요. 근데 그렇게 해주게 되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의 고객이 다시 되돌아오게 한다랍니다. 아주 고객이 다시 찾아오게 만들게 되는 그 결정의 순간을 명함을 전달하게 되면서 치수를 메모해 주는 것으로 해서 귀신같이 알고 있었어요. 역시 괜찮은 판매원들은 서비스가 중요한지 아는 사람들은 뭔가가 다르더라고요. 이게 바로 결정의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아까 제가 ZMOT 그래서 사실은 찾아오지 않고 전화를 걸지 않고 냉장고로 하나 사더라도 사실은 자동차를 하나 구매하더라도 고객들이 어지간하게 되면 전부 다 검색해 보세요. 자동차 설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음식점에서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그 음식점을 선택하십니까? 해서 어느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에서 성인 남녀 636명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문합니까? 어떻게 그 회사를, 그 가게를 선택합니까? 물어봤더니 약 72.4%가 배달앱을 통해서 주문한다. 요건 전화 주문량의 약 3배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배달앱을 사용한다고 했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 배달앱에 그 음식을 선택했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리뷰를 봤다. 54.5%요. SNS 등을 통한 광고를 봤다. 30.7%요. 주변에서 소문을 듣고 친구들이 그거 맛있다고 그러더라. 14.8%요. 따라서 리뷰나 평점이나 댓글이나 검색이 특히
요즘 고객의 구매 결정을 하게 되는데 결정적이다 하는 사항은 여러분들이 또 잘 알고 있을 것이고요. 하나 더 말하게 되면은 가끔 여러분들이 가서 평점을 보는데 댓글을 보는데 평점이나 댓글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앱을 다운로드 하나 받는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앱을 다운로드 받았느냐, 그리고 평점과 리뷰를 보죠. 근데 평점도 없고 리뷰도 없고 몇몇 깔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여행 가서 음식점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가서 유리창 너머로 봤더니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도 여행 가서는 일단은 잘 모르는 식당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앉아 있는가, 바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붐빈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어느 식당 앞에서 줄을 길게 서 있다고 하는 것은요, 그게 맛있다는 광고입니다. 이것을 일본의 라쿠텐 쇼핑몰 CEO의 성공 법칙이란 책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이 우리 가게에 오게 만들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이 사람은 사람이 많이 왔다 하는 것을 광고하거나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 사람이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은 사람의 기척이라 그러더라고요. 대전에서 카페를 13평짜리인가요? 하루 고객이 200명이 넘게 온다랍니다. 해서 성공한 조성민이라는 사람이 작은 가게 성공 매뉴얼이란 책을 봤었더니요, 우리 가게에 이만큼 많은 단골 고객들이 옵니다 하고 광고하는 모습을 봤었는데요, 바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게에 오는지 아세요? 바로 그것이 리뷰나 댓글이기도 합니다 하고 연결을 시키는 것인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리뷰나 댓글을 달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또 답장도 해야죠. 그렇게 되는데 오늘 리뷰에 대해서, 댓글에 대해서 답글을 다는 방법에 대해서 딱 하나만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가끔은 여러분들 식당에 대해서, 여러분들 서비스에 대해서, 여러분들 가게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품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리뷰나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기다가 답글을 달지요. 근데요, 답글을요, 그 사람에게 해주는 답글이 아니라 요 답글을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다, 바로 그 점을 인식해야 됩니다. 어느 식당에서 고객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댓글을 달았더니 답글을 뭐라고 달았었느냐, 의견을 보내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저희 식당 음식에 대해서 칭찬해 주셨었는데 고객님이 드신 파스타는 제가 이탈리아로 유학 가서 셰프한테 직접 배운 것을 한국 사람의 입맛에 딱 맞췄습니다. 와, 요 사람이 이탈리아 유학도 했고 한국 사람이 입맛에 딱 맞췄고 있어, 요 사람 대단한 사람이나 보다. 바로 답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광고하고 있는 기회가 된다 하는 점을 꼭 유념하시라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만 더 부탁을 하자면은, 이제 우리 고객들은 너무나 많은 정보, 너무나 많은 광고 중에서요, 이제 믿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가끔 우리가 댓글 알바를 하기도 하지요. 댓글 알바를 하는데 이 사람 댓글이나 리뷰나 평점을 믿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 쪽에도 우리가 너무 칭찬글이나 너무 평점이 만점에 가까우면요, 요거 알바 쓴 것 아니냐, 그럴 때는 칭찬과 더불어서 불만이나 건의사항도 있어야 고객이 믿는다. 요걸 우리가 희석 효과라고 하게 됩니다. 즉 긍정과 중립과 부정이 섞여 있어야 고객으로부터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바로 우리가 이제 서비스 전략에서 우리 고객들이 어떻게 바꿔주냐, 마지막으로 여러분 철부지란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혹시 철부지란 말 아십니까? 저게요, 철이 한글입니다. 부는 아닐 부자, 지는 알지자입니다. 철부지란 뜻은 여러분들이 철없는 어린아이, 매우 어리석은 사람, 요렇게 하게 되는데, 철부지란 말은요, 철, 여름철, 겨울철, 가을철, 봄철, 철이 어느 때인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가을에 씨를 뿌리는 사람은 철부지입니다. 고객이 디지털로 바뀌었는데 옛날 방식을 고집하고 있는 사람은 철부지입니다. 나는 택시기사인데 지나가는 사람 손 흔들면 그 사람만 태우면서 사업하겠다, 택시기사 하겠다, 그 사람도 철부지입니다. 우리 고객이 디지털로 바뀌었고 그 사람들의 니즈가 어떻게 바뀌었다, 우리 고객들이 어떻게 구매 여부를 선택한다 하는 것들을 지금이 어느 철인가 어느 때인가 어떻게 변화가는가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지금이 어느 철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철부지일 수밖에 없다 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고객이 어떻게 변했다 하는 것을 잘 아는 기회가 됐길 바랍니다. 전체 시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